저희가 이 책을 얼마 전에 냈는데 이 책에서 다룬 주제는 금융노년학입니다. 실용노년학 중 최근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금융노년학이고요. 거기에서 저는 비재무적인 준비를 맡은 조한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무 부분을 맡은 김신혜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비즈니스 쪽을 맡은 최학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최학희 대표님이 이 전체 프로그램의 이 콘텐츠의 거의 지휘자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유도 밝혀주실 거고 이 책을 쓸 때의 마음가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나요? 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여러 고객분들과 사례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재무하면 숫자적인 걸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만나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이게 재무에 한정하지 않고 비재무적인 부분, 즉 숫자가 아닌 부분에 훨씬 더 좌우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도움을 더 드리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고 이제 그 중에 여기 이제 두 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매우 재미있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분야의 금융노년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에서 그 프로그램을 런칭한 적이 있는데 피상적이었죠. 저도 물론 금융권에 잠깐 있었고 그래서 어설프게 알지만 실은 금융인조차도 금융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시니어 라이프는 한 23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과장하면 1000분을 만나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얘기 속사정을 다 들어보는데 금융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부분은 요만큼. 특히 이제 비재무 영역에 대해서는 너무 바쁘게 살아오셔서 이해하는 게 적고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은 더더욱더기 또 딴 얘기고 그래서 여기 조한종 센터장 그래서 제런톨로지라고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고 네, 김신혜 저기 파트너님은 그래도 거의 뭐 자산가들 뭐 30분을 계속 서비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해야겠다 해서 부끄럽지만 일단은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품격 없는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에 그냥 방향만 찍었습니다. 책은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래도 의미는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24가지를 꼽아봤는데 이 정도는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외국 사례를 보거나 우리나라를 보거나 많은 분들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파이낸셜 제론톨로지가 금융노년학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다 아시다시피 재무적인 부분과 비재무적인 준비의 조화와 균형을 좀 생각해 보자. 재무적인 거는 뭐가 있고 비재무적인 거는 뭐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냐 이게 이제 그림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 넘길게요. 네, 앞부분은 빨리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전 질의서를 받았는데 사전 질의서에 정말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제가 엔터를 눌러야 되나? 네, 됐나요? 네, 안 켜져 있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쭉 보셨네요. 발표할 건 많은데 한 1시간 정도로 하고 Q&A를 1시간 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의서 주신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하는 걸 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한 이게 이제 품격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무에도 한 6가지가 있는 것 같고 비재무에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나눠보면 24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각 부분은 두 저자가 설명을 하실 거니까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솔직히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고 요새 유튜브 유명하신 분들도 보고 하지만 정보가 종합적이진 않아요. 그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산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우리들 소비자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것 그리고 당사자들
어느 요양원 좋은지 아세요? 그리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야 되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뭐 대기업 총수라고 하면은 어디 아산병원 전화해서 뭐 간호사 붙이고 이 정도 수준이고요. 어디 카더라 정도인데 실제로 이 산업에 대해서 그런 비대칭성도 많아서 이왕이면은 그 어떤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지 이건 아주 살짝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제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가벼운 얘기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나이를 얘기하면 참 촌스럽다는 얘기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얘기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만나는 고객분들 또는 가족, 그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알면 서로 소통 공감을 더 잘하겠다는 의미로 촌스럽지만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나이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크로놀로지컬 에이지는 보통 얘기한 나이, 그죠? 몇 년생이세요? 몇 살이세요? 무슨 띠세요? 자, 자기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51입니다. 네, 얼마 전에 49까지 갔다가 다시 또 먹었어요, 나이를. 그래서 주민등록 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피지컬 에이지예요. 몸의 나이는 요즘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자기의 건강 상태를 질문에 답하면 몸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음의 나이. 이때부터 조금 이제 심각해집니다. 내 마음의 나이가 몇 살이지? 저는 20대부터 80대까지 만난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저희 장모님은 본인의 주민등록 나이보다 20년 젊게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뭐 사람 다 착각하고 사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꿈의 나이. 꿈의 나이는 이거 이제 김미경 강사님 강조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나이. 예, 자기 꿈의 나이를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한 2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꿈의 나이가. 그다음 영성의 나이. 저희 5가지 나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의 나이. 이건 이제 철든 나이예요. 이 영성의 나이는 젊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지 않고 또 많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성의 나이가 많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5가지 나이를 생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듦을 연구하는 주요 키워드들이 있어요. 오늘 비재무적인 부분에서 강조될 성공적 노년기 6가지가 있고 또 긍정적 노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저 말 그대로 포지티브 에이징이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꾸리면 내 주변에도 인연에도 일상도 포지티브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쉽게 설명은 그렇고요. 포지티브 에이징의 사례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창의적 노년기인데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시니어들, 우리 중장년들이 인생 후반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문화예술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미국의 내셔널 센터 포 크리에이팅 센터라는 데가 있고 저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례. 또 스마트 에이징, 지혜로운 노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럽에서 강조하는 활동적인 노년기, 액티브 에이징도 있고 또 제론 테크놀로지, 제론이 노인을 뜻하죠. 제론 톨로지 플러스 테크놀로지, 기술의 진화를 통해서 시니어들이, 중장년들이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기술노년학 또는 실버공학, 노년공학이라는 번역을 하는데요. 스마트 에이징과 좀 가까이 있습니다. 또 환경노년학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오래 집에서 또는 집 주변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금융노년학.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이듦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공적으로 나이듦이라는 6가지. 이건 제가 주장한 건 아니고 미국의 매덜라이프 웨이지라는 비영리 법인이 개념을 만들었어요. 학자들이 정의하기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서 뭐 나이듦 얘기하는데 재미없잖아요. 조금 더 현장 친화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 매더라는 사람이 시카고에 건축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돌아보니까 친구들은 다 죽고 친구들의 와이프들 살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역사회에서 무슨 의미를 할까 하고 만든 게 비영리법인 매덜라이프 웨이지고, 매덜라이프 웨이지가 운영하는 법인체, 법인 성격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버타운 요양시설 프랜차이즈가 있고, 두 번째 지역사회에서 액티브한
실버타운 요양시로 들어가기 전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 버전 스타벅스. 그래서 매더 카페 플러스 몰 대너 카페라고 하는데 카페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 복합문화 공간 프랜차이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 병원에서 임상하듯이 네, 이걸 연구해서 다시 그 연구한 결과를 시설과 카페에 적용할 수 있는 인스티튜트 온 에이징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소, 실버타운 요양시설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이 세 가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개념인데 앞에 Create Ways to Age Well이라고 합니다. 뭐 Discover Ways to Age Well. 잘 나이 들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해요.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회 참여, 두 번째 직업 소명의식, 세 번째 영성, 네 번째 평생 교육 학습, 다섯 번째 정서, 감성, 감정,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건강. 이 6가지가 잘 조화롭게 준비를 해야지 인생 후반전 또는 노년기가 좋겠더라. 이게 성공적인 노년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든 키워드는 제 마음대로 꼽았어요. 품격, 어울림, 건강과 영성 이 3가지의 관점이 필요하더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 것이라는 용어를 끌어왔고요. 행복했던 순간들 언제였나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추억으로 소구하고 또 나를 설레게 하는 하고 싶거나 꿈꾸는 일상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서 그 사람의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을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눈 얘기가 실용노년학이고 실용노년학을 현장에서 보니까 저는 3년 전에 인천 청나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한 8년을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 겪었던 이 경험은 가장 좋은 복지는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이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데 제가 이제 단독주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 일상, 뭘 좋아하고 가족 구성은 어떻고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 주고받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이웃이란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우리 동네 제가 조씨입니다. 조가입니다. 조반종. 그래서 우리 동네 조반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성공적, 긍정적, 창의적 노년기를 어찌하자. 그리고 그 결과물로 저 두 분의 전문가와 책을 냈고요. 자, 6가지의 기준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나이듦, 소셜, 관계, 그죠? 관계에서 2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인연, 가족과 친척이 있고요. 사회적 인연, 동무와 이웃이 있을 겁니다. 자, 2번째는 소명적인 나이듦. 이건 이제 인생의 전반전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지는 그 일보다도 후반전에는 내가 하고 싶고 지역사회에서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아가는 실천하는 그런 보케이션 천직이란 천직 보케이션 에이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할지를 한번 케미를 맞춰봐야 되고 그걸 잘할 수 있을지 배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준비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준비가 됐으면 나눠야죠. 그래서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 영성적인 나이듦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힙스체일러티입니다. 자, 영성은 종교를 넘어서요. 영성 추구와 종교 활동을 하고 또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고 무형의 자산 내 것을 남기는 예, 이렇게 있고요. 네 번째는 지적 호기심 채우는 걸 아주 좋아하죠. 시니어분들이. 지성적인 나이듦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지적 호기심과 끊임없는 도전 성장을 하는 평생학습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요즘은 DX 그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 전환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감성적인 나이듦, 감정적인 나이듦이 있습니다. 이것도 평정심과 평상심을 유지하는 정서적 건강 영역이 있고 소통과 공감의 천진난만함과 유치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설명하면 천진난만함은 childlike고 childish는 유치함이고 근데 우리는 천진난만함을 강조하고 그걸 지키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1박 2일 초등학교 동문회를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연놈 찾고 난리가 났어. 왜? 저 모습 때 우리는 가장 어렸을 때 순수할 때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나이 들다 보면
우리는 주변에서 부모님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저 유치함을 발견합니다. 근데 저건 노인이 가지고 있는 노인이 아이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당연한 삶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 부모하고 싸울 일이 크게 없어요. 저 속성을 알면. 왜 이렇게 유치하지? 나이를 거꾸로 먹었나 봐? 인정하시면 돼요. 천진난만한 거 유치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인정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자, 다 6번째는 이런 것들의 준비는 신체적인 건강으로부터 하면 어떠냐. 그래서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잠을 잘 자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해야 되고 소식을 해야 되고 음식이라도 여러 가지 부분이 바로 좋은 생활 습관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전적인 취미여가 나를 설레게 하고 흥분시키는 취미여가를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 6가지인데 각각의 항목마다 2개를 한 건데요. 이건 제가 한국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를 조금 정서와 문화를 고려해서 제안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12가지고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을 2층짜리 집을 지면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3인치 관찰자 시점으로 노인한테 필요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제 적용했습니다. 사고 확률을 떨어뜨리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조명을 밝게 하고 턱을 없애고 화장실, 욕조, 세면대, 뭐 현관 이런 데에 핸드레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설치하고 화재 예방. 장모님이 이제는 불 켜놓고 마음대로 나가세요. 30분 돼도 저절로 화재 예방이 꺼지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거는 것들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고 유니버설 디자인 잘 적용된 것들을 우리는 주택 리모델링, 주택 리폼 영역이 있고 이걸 통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플레이스 칩, 에이징 인 커뮤니티, 내가 평생 살아온 지역사회, 복지관, 경로당, 사회복지관 이런 데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실용노년학의 하나인 환경노년학입니다. 환경노년학을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소개시켜 드릴 거고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 오른쪽은 조부모 경제 관련된 아까 유산 얘기했죠. 조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주들과 같이 하는 활동에 관련된 경제 용어도 있고 실상에 재미 사례가 많아요. 저런 키워드를 네이버 구글에 쳐보십시오. 자, 가운데는 제가 동네에서 우리 동네 도반장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한 거리들이에요. 예,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동네 사람들 같이 뭐가 필요하지? 죽음? 그럼 준비해보자. 데코레이션 플라워? 우리 해보자. 시니어도 참여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개설한 프로그램인데요. 다음 달에 이 책을 쓰신 분이 저희한테 5번에 걸쳐 책을 쓰실 거예요. 제가 읽어봤어요. 책을 너무 쉽게 잘 썼더라고요. 이분은 40이 안 된 젊은 여성분으로 건축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안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거 보면서 충격을 받아 자기가 반성하면서 이쪽 분야 공부하면서 이 경지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컨설팅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저희가 검색해서 모셨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제 중에서 시니어와 주거 관련된 주제도 있는데요. 보면 지역과 라이프 스타일과 의료와 내가 지불 가능한 옵션에서의 이 4가지 관점에서 주거를 바라볼 때 그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거는 긍정적 노년기의 정의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긍정적 노년기, 창의적 노년기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에는 시바다 도요 아시죠? 네. 미국에는 그랜마 모지스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1960년대 돌아가셨는데 100세 넘게 사셨어요. 평생 자기가 살았던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70 넘어서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배경이 딸이 엄마 그림 좋아하잖아. 그림 한번 그려볼래? 그래 한번 그려볼게. 시작해서 화가로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 이건 오크통이에요. 오크통. 제가 사다가 저희 집에다 걸어왔습니다. 네, 3만 원이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의적인 노년기와 긍정적인 노년기가 성공적 노년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성공적, 긍정적, 창의적 인생 후반전을 통해서 노년기로 가는데 저는 품격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앙코르 커리어라는 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앙코르.org라는 비영리 법인이 있죠. 앙코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우리는 앙코르 잡을 선택합니다. 어떤 것들? 교육, 문화, 복지, 구체적으로 요즘 보면 뭐 기후, 환경, 에너지 등등 이런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들을 앙코르 잡이라고 하면 앙코르 잡을 통해서 앙코르 커리어를 쌓습니다. 그죠?
그럼 앙코르 커리어를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가치는 뭐냐? 앙코르 라이프예요. 그럼 앙코르 라이프도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개인적 삶으로서의 앙코르 라이프 되게 좋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회적 인연으로서 사회적 우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에 의해서 앙코르 라이프. 그래서 품격 있는 앙코르 잡, 앙코르 커리어, 앙코르 라이프를 좀 이 책에 담고 싶었고요. 그 이유는 네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다시 내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놓는데 다시 놓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또 우리한테 지역사회에서 내가 중요시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고민해보자. 놓자. 그래서 네 디자인과 네 프라이오리티를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강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비재무에 의해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죠? 네, 아침에 제가 나올 때 구두를 뭘 신지 엄청 고민했는데 슬리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고민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책에 제가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쓸 때 키워드를 저는 삶의 질, 자기 결정권, 지속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를 짚었거든요. 재무에서 이게 무슨 상관이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재정적으로 내가 지금 충분한 상태라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요? 충분한 상태라면 여행, 또 봉사, 네, 또 네, 하고 싶은 걸.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 맞나요? 영향을 주는 거 맞나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한 번 일회성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여행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꾸준히 간다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이 세 가지를 얼만큼 내가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크기, 부동산이 내가 얼마가 있고 내가 뭐 유산이 얼마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세 가지 키워드를 얼만큼 만족하냐, 이게 재무적인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크게 6가지 주제 그리고 소주제 각각 2가지씩 해서 총 12가지의 이제 재무적인 파트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1번 첫 번째가 부의 목적성과 의미예요. 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히 들어봤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역할과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자산 운용의 출구 전략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딘가 가면은 엑시트 해가지고 다 출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산에도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산, 입고 먹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될 거잖아요. 그때 이 자산을 어떻게 출구 전략을 할 것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나간 다음에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언제요?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키워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데요. 저는 그 자산의 크기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에 키워드 있죠. 내 삶의 질이라든지 자기 결정권에 사실 가장 밀접한 게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가장 딱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네, 연금이라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연금은 어때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나의 수입이죠. 네, 그래서 연금만한 게 없다라고 되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연금 자산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 자산하고 비슷한 듯 좀 다른 게 뭐냐면 인컴형 자산입니다. 인컴은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활발히 활동하던 소득은 줄거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인컴형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생소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주위에 찾아보면 이 인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단
내가 못 들어봤고 내가 그거를 실행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4060 플랜이라고 해서 40대부터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40대 이미 지났는데 50대 60대인데 괜찮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자산 규모와 형태가 있는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 자산 운용에 대한 경험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각각의 자산 규모와 형태가 다 달라요. 제각기. 어떤 그룹핑은 할 수 있겠죠. 유사한 것들을. 하지만 동일한 일치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자산 규모나 형태는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어떻게 뭐를 바꿔야 될지 이 6번째 리모델링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트러스트 활용인데 트러스트가 신탁이란 뜻이에요. 믿고 맡긴다라는 거거든요. 혹시 모모 증권사에 아마 그 신탁과 관련된 영상을 아마 보신 분도 접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방법으로 상속, 유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또는 유언 생각하시는데 신탁은 이러한 개념들을 다 아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5번째는 인슈어런스, 즉 보험 활용이거든요. 아마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점검해서 나에게 더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지 5번째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총 6가지 주제 나와 있고, 그럼 오늘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전 질문을 이제 해주셨잖아요. 사전 그 설문을 해주셨는데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서 재무적인 부분에 답을 해주신 것만 여기다가 지금 꼽아본 거거든요. 재정적 자유 얘기해 주셨고요. 또 투자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언급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수입은 줄고 앞으로 의료비 등은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자녀 증여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재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재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어디에서 실마리를 잡아야 될지 오늘 조금 그 팁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여기 어딘가에 있으시죠? 자, 물론 마음 나이로는 우리 다 30대 이하예요. 네, 마음의 나이로는. 근데 현재 실제적인 나이라든지 꿈의 나이 감안했을 때 연령대별로 보면 선택의 기준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선택의 기준이라 함은 나의 가치관이나 철학 또는 이전에 내가 해왔던 저축 또는 투자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재무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활용 가능한 기간도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도 같지 않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만약에 10년만 젊어서도 내가 30대 아니면 40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중요합니다. 네, 지금요. 우리 현재 나의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30대 때 고민 없었을까요? 하셨죠? 40대 없으셨을까요? 네, 있었고요. 지금도 역시 있고 이후에도 가지고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 기준을 내가 확인하는 것,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비중을 내가 우선순위에 둘 거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서 그 키워드에 은퇴 설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은퇴 설계를 나 완벽하게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설계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네. 언제부터냐면은 이제 그냥 시작. 내가 은퇴를 혹시 앞두고 있거나 현재 은퇴 상태라고 하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재조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한 번 하고 끝내고 싶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어때요?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되죠. 네,
똑같아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 설계잖아요. 은퇴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재조정하는 거 들여다보고 다시 뜯어보고 이쪽 관점에서 보고 이 노력을 절대 소홀히 하시거나 귀찮다고 해서는 안 돼.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재조정하는 거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약간 이론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 영향 요인 모델이라는 그 거를 좀 제가 차용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행동 결정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요. 하나는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고요. 또 하나는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요. 네, 자, 우리가 어떤 정보에 노출이 됐어요. 어떤 뭐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책이나 어떤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그 노출된 게 전부 다 나에게 인지되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 내가 더 관심을 갖는 주의하는 어떠한 그 정보가 나한테 들어와서 비로소 지각이 돼요. 지각이 돼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므로 인해서 정보가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이 돼요. 이렇게 지각되거나 기억되지 않는 것은요, 그냥 소음 또는 뭐 메일로 치면 스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더라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과정까지가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서부터 한 번에 그냥 듣자마자 바로 딱 인식이 되어지고 바로 내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누구도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식. 그다음에 정보를 그러면 인식을 해야 정보를 탐색하게 돼요. 그러한 욕구가 생깁니다. 정보를 탐색할 때 당연히 이 정보 처리 과정이 영향을 주겠죠. 그다음에 대안을 평가해야 돼요. A안, B안. 우리 하물며 점심을 먹을 때도 오늘 이거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대안을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럼 선택만 해서 뭐가 바뀌어요? 결과가? 뭐 해야 돼요? 예, 행동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쪽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 행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영향 요인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어떤 재무 선택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재무적 요소 있잖아요. 이 환경적인 개인적인 영향 요인은 우리가 흔히 비재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오늘날 고민하는 부분, 오늘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이 부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 이 영향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쵸? 심지어 유튜브도 구독해놓고 보는 것만 봐요. 그쵸? 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역시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주어진 선택지에서만 늘 이제 이렇게 맴돌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나의 사고 과정이 어떻지, 내가 돈에 대한 또는 은퇴에 대한 나의 인식이 어떻지라는 것을 한 번쯤 점검해보고 싶으시고 또 좀 더 개선해보고 싶다 한다면 시니어 레거시에 더해서 이 세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관련된 책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쉽게 읽힐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름 다 베스트셀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인증되어진 부분들이야 추천드리고, 이쪽의 작가는 한국 작가입니다. 네, 김승호 대표. 그 다음에 여기는 일본 작가입니다. 미국이 되겠네요. 이쪽은.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목차 쭉 보시고 나한테 더 와닿는 부분들을 먼저 선택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장표에게 자, 우리가 어딘가에 불편해요. 어깨가 좀 불편해. 허리가 좀 안 좋아.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 어디 가죠? 예, 그럼 병원 가면 뭐 해보라고 해요? 수술하자고 합니까? 네, 검사해보자고 하죠. 찍어보자고 하잖아요. 네, 이 재무 상태표는요, 나의
나의 재무 건강을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어디에 그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찰칵하고 찍어주는 하나의 그런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혹시 재무 관련 일을 해보셨거나 또는 난 주식 투자 매우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이 재무 상태표 아니면 뭐 손익계산서 이런 게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그 일단 자산을 구분을 해요. 내 자산의 구분을 쭉 나열을 해요. 한 다음에 부채가 있거든요. 예, 내 자산과 그 다음에 부채가 있거든요.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 많아도 부채가 많으면 그만큼 어때요? 순자산은 적겠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순자산을 알기 위함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나의 자산이 어디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네, 부동산에 너무 우리나라의 상당수는 부동산의 거의 80%가 다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자산, 금융 자산은 20%, 부동산은 거의 8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대 소득이 나와. 그럼 괜찮아요. 다시 부동산 대 금융, 부동산 대 현금이 8대2인데 그 부동산에서 일정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오롯이.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중들을 보고 그거를 어디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찰칵 찍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두 번째가 내 재무 목표입니다. 재무 목표. 그래서 이거를 시기별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1, 2년 그러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내년, 내후년이니까 또는 앞으로 5년 후 아니면 10년 후 이렇게 해서 각 기간별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여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거기에 뭐까지 돼야 되냐면 필요한 금액까지 여기다가 감안을 해봐야 돼요. 뭐 미래 물가 상승률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까지 계산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현재 가치로 그냥 반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산들이 결국 뭐랑 매칭이 돼야 돼요? 내 재무 목표랑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체크리스트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해야 되나? 또는 금액을 좀 조정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가지고는 뭔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뭐를 좀 조정을 해봐야 되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봐야 되지? 근데 우리 안 했던 거 경험하지 않은 거 하려면 어때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추천해드린 그런 책 보시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아까 정보를 탐색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도 보셨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네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시고 네, 요거를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로 그럼 내가 뭘 확인해 봐야 되지? 아까 여기서 부채를 제가 썼잖아요. 그럼 부채 의외로요. 부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네. 부채가 얼마인지 또 내가 매월 납입하는 대출 이자는 얼마인지 이 대출이 언제 끝나는지 대출 이자가 얼만큼 지금 현재 몇 %이고 이게 뭐 변동인지 뭐 아니면 고정인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누구만 알아요? 은행만 알아요. 네, 은행만 알고 있어. 너무 잘 알고 있어 나에 대해서. 근데 이건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네, 자 소비자의 권리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내가 추가로 확인해야 될 요소는 뭐지? 내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던 거, 그냥 우리 집사람이 챙기겠지라고 했던 부분 있다면 내가 뭘 알아야 되지? 챙겨봐야 되지?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자,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재무 목표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각자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이거를 문의하지? 처음에 그 상속증여 이제 질문하신 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자, 1번 옆집에 그 우리 동네 누구한테 물어본다. 2번 은행에 찾아가서 물어본다. 3번 세무사를 찾아간다. 세무사를 찾아간다. 근데 찾아가시나요? 왜 안 찾아가시죠? 그분들 다 이렇게 간판 걸고 있잖아요. 오픈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특별한 요건이 되어야 거기를 통과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 근데 너무 어렵게 그 문턱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 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도. 아니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죠. 나 은행 고객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기를 어려워하시는 거죠? 뭘 물어보는 걸 너무 두려워하신다. 도움 받으셔라. 저 이거 지금 대출이자 몇 프로던데 이거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대출 기간 좀 조정할 수 없나요? 제가 여기 다른 은행 갔더니 이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똑같은 대출 금액, 대출 이율 0.5%더 낮던데요. 이거 조정 안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비용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이거 확인하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네. 그리고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 최소 두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은행도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보시고 그 다음에 또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비용 들 수 있거든요. 비용 들 수 있지만 드리고라도 이렇게 두세 군데 크로스 체크 해보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법에 적용을 받는 거지만 해석하는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크로스 체크 해보셔라. 그게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네, 그냥 그 비용 아까워서 그냥 아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 참고만 하시고 그거는 네, 꼭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도움을 얻으셔라. 자, 이렇게 정리만 해도요, 훨씬 더 내 눈에 더 잘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죠. 아까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재조정이라는 과정. 아까 우리 비재무에서도 어떤 용어 나왔죠? 리모델링, 리디자인이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네,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재조정하시는 단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좀 많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우리 자산에 큰 변동이 있을 때 이사를 했다. 뭐 집을 사고 팔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큰 변동이 있을 때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상담하실 때도요. 이거 들고 가시면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필요한 질문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네, 재무 부분 마치고 이어서 우리 최학기 파트너님께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희 질문 중에 그 건강보험료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실은 지금 은퇴하신 분들 제일 민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다 해본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을 엄청 아끼는 거예요. 건강보험 방향은 아시죠? 더 많이 부과하는 거잖아요. 해법은 뭐냐면요. 찾아가세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2층쯤에 가면은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딱 가서 앉으면 굉장히 요새 친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름 대면은 쭉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항목에서 몇 점, 이 항목에서 몇 점, 이 항목 중에서 얼마입니다 나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요거 증빙을 가져오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세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돼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김신혜 저자도 얘기했지만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은퇴하고 나면은 시간이라는 자산을 갖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돈이라는 게 돈을 뭐 1원 아끼고 만복 얻는 건 관심 있는데 건강보험료 한 번 아끼는 거에 대해서 생각 못 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한번 해보셔라. 세무사도 변호사도.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정보 비대칭이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크로스 체크하시고 그러면은 정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요양원, 실버타운 우리 문제고 부모님 문제인데 정말 선택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무리 뭐 대기업에서 정보를 잘 알고 하셔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준들에 대해서 지금 제 부분은 비즈니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자기 선생님들이 몇 점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저는 이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해요. 근데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좀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시니어 라이프라는 그 회사나 아니면 사단법인 이런 활동을 한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벌써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도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뭐 계속 70대, 80대 항상 그런 저기를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는데 현장에서 이쪽 여러분들 관심 있는 일자리, 보건 정책 거의 대부분 저는 다 참여를 한 10여 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장 얘기를 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품격이에요. 특히 퇴직하신 분들 시간은 굉장히 많으신데 뭐 이것저것 찾아보세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의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급하니까. 뭐가 급하죠? 월급을 받으셨으니까 생각이 월급에 꽂혀 있어요. 이번 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올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아주 냉철한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뷰를 하면 60 되신 분이 이 60이란 숫자가 나에게 지옥입니다. 각 분야의 초대가들이에요. 아무리 이력서 천장 써도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현실이에요. 근데 올해 또 바뀌었어요. 깜짝 놀랄 얘기인데 40대 넘어서 퇴직하고 아니면 잘리거나 이러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냥 무조건 시급 10,000원입니다. 끝. 동아일보의 서영하 국장도 그걸 정확히 썼어요. 현실이에요. 10,000원 이상 줄 수 있다? 착각이세요. 나는 다르니까 전혀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외는 통계로 봤을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아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죠. 내가 그래도 뭐 그러다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가 오래 본 분인데 S전자에서 외국의 지사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딱 스펙 나오잖아요. 연봉하고 뭐랑. 이분이 70대 중반이 넘었는데 노인 일자리에 오셨어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더 웃기세요. 나 은퇴하고 하고 싶은 거 다 취미하고 봉사했는데 지겨워 죽겠어. 아마 주변에 선배님들 뵈면 다 그런 얘기. 뭐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지겨워. 그리고 야 내가 가오가 있지 무슨 노인 일자리야. 근데 그분이 바뀌신 게 뭐냐면 노인 일자리 가서 배드민턴 심판하세요. 여기서 당신의 존재의 의의와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주는 꼴랑 27만 원 가지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친구랑 그래도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누구한테 주고 이거는 돈이 있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뭐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들 고민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최근에 듣고 놀랐는데요. 집이 노후가 됐대요. 집이 안 나간대요. 더 심각한 거 다 노인들만 있대요.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까 김신혜 저자도 얘기했고 조한종 저자도 얘기했지만 나의 철학과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매번 부딪혀요.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요새 이제 80대신 분 많이 보고 특히 국가 원로 같은 분들도 많이 뵀거든요. 그분들이 요새 트렌드가 생겼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정보를 많이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 75세인데 100세까지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동료 보면은 뭐 왕년에 뭐하고 장관이고 뭐고 수두룩백법 그분들 다 뭐 하시겠어? 할 게 있을까요? 글쎄요. 할 거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야, 내 일을 해야지. 내가 아는 거랑 실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제 자각하시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은 정말 최고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조사를 했냐면 디지털 대국민 인식조사 이런 걸 했는데 10대들보다 여기 계신 베이비 부모가 가장 낙관적이고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시간이 있어서. 20대 30대는 바빠서요.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들은 그 어려운 시기부터 다 해와가지고 자신감도 있고 할 용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첫 번째는 품격인데 외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글로벌 기업의 CFO 돈 엄청 많죠. 이 사람의 로망은 은퇴하고 인도가 고향인데 인도 가서 골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골프를 치는데 칠 사람이 있어야죠. 거기는 인도는 아시겠지만 빈부차가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골프장은 되게 좋거든요. 칠 사람이 없잖아요. 아침에 가서 김씨 나 같이 쳐도 돼? 이게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퇴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세요.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CEO 하신 분들도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아 나는 돈도 많고 이제 뭐 여행하고 뭐 할 거야. 3년 지나 보세요. 심심해서 못 버티세요. 일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 말 잘 안다고 오시면 아직 퇴직한 지 10년 안 되셔서 그래요. 강창희 소장님 강의 하나만 들어보세요. 평생 현역 일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고민은 뭐냐면요.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시면은 현금 흐름 어차피 나이 먹으면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60세 넘으면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어도 노인 일자리밖에. 그러면 시급이거든요. 그럼 돈의 여력에 따라 하는 거예요. 75세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차피 아파서.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럼 남아도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모님들은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남자분들 특히 옛날에 성공하신 분일수록 굉장히 골치 아프시잖아요. 안 나가려 그러고 사모님하고만 있으려 그러고 이게 뭐냐면 고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항상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책을 내셨는데 아흔즈음이라는 책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제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봤으니까 지리산에 가서 사셨어요. 나는 한적하게 은퇴하고 하겠다. 외로워 죽겠다. 자녀들이 지리산까지 오겠어요? 한두 번이지?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이 70대, 80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다음을 생각해서 거주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저는 딱 하나 드리는 게 품격. 해보시죠. 품격. 아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아유 20대 고민하던 거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다 그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월급 받으신 분은 월급살이고 연 단위로 생각 안 하고요. 아까 김신혜 저자가 얘기한 그거 한 장 글이라는 거 하는 사람 없을걸요? 해보셨나요? 나 뭐 금융권에서 내가 뭐 이거 했는데 내가 적어봐. 하시는 거랑 보는 거랑 다른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경륜 있으시니까 아시죠?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딱 한두 개 당선 여러분들의 철학과 이거로 결정이 되시는데 품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이제 비즈니스 실패를 많이 했어요. 욕심이 많아서 기업도 한 10개 하고 비즈니스도 법인 4개에서 다 망하고 뭐 시도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건데 주변에 시니어 비즈니스 쪽은 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조한정 센터장하고 너무 잘 압니다. 그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 어떤 분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거나 창업하시거나 재취업하실 분들이 생각할 키워드는 딱 2개예요. 하나는 차별적인가? 근데 이것도 잘 모르세요. 이 차별적인가를 다시 영어로 바꾸면 comparative advantage거든요. 경쟁적인 이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삼성전자 CEO 출신이니까 난 경쟁자 없어. 착각이죠. 나오시면 개인인데. 경쟁은 기업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구조에서 아시잖아요. 개인이 무슨 수로 버팁니까? 자영업자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피눈물 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올해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게 한 6분 모이면 한 분은 정말 심각한 우울과 심각한 자살 충동이세요. 그게 경제적인 부채 특히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낙관 특히 사회 돈 있는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 단절 이게 우리의 현주소거든요. 근데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정말 탑 클래스라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생각할 건 뭐냐면 차별적으로 경쟁적인가의 경쟁 차별적인 건 다른 사람도 있고 정부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정부. 좋은 일 하려고 나는 좋은 일 봉사할 거야. 그러지만 그 정부가 다 하잖아요. 그걸 나는 달라. 천만에요.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차별적 경쟁력이라는 것은 정말 진중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물이 좋은 데로 가셔야 돼요. 지금 남자분들 60세가 제일 선호하는 일자리가 뭔지 아세요? 노인 일자리? 물론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케이스랑 전체로 어느 게 제일 인기 있으신가요? 60대 남성분들? 경비. 예, 그건 이제 조금 옛날에 그것도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요양보호사 중에 운전.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남자는 잘 못하거든요. 웬만한 적이 아니면. 근데 운전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왜 요양보호사냐면 여기는 노인 인구 많고 일자리가 보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차별성을 찾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매번 바뀌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무언가는 굉장히 시장이 넓어요. 최근에 어떤 것까지 있냐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200만이 넘었어요. 이것도 상담사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신지 몰라요. 그분들. 왜냐면 좋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돈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안 되는 거 아시면은 내가 그러면 시간에 비례하니까 그럼 나는 조금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과 거리와 뭐가 필요해 하고 다시 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비즈니스라거나 자기의 생각을 하시면은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실 건가요? 아니죠. 거기서 차별적 경쟁력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50년, 60년 경륜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몇 년 걸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데. 저는 시니어 비즈니스 봤으니까 10년이면 충분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파TV 아시죠? 그분 원래 훌륭하신 분이지만 공파TV가 지금 실버타운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3년도 안 걸렸죠? 굉장히 훌륭하시니까 그렇게 됐지만 10년이면 됩니다. 저는 23년 했는데 아직 요 모양이지만 그래도 그냥 검색은 되니까 뭐든지 그 자기가 방향을 잘 잡고 차별적 경쟁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지속 가능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혹시 저는 은퇴나 퇴직한 지 한 3년 이내입니다. 혹시 계십니까,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퇴직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더 길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나오면 친구나 지인에서 다른 회사에서 뭐 해서 한 몇 년 더 월급 쏠쏠하게. 그 허니문 기간 요새는 더 짧아졌죠, 선생님. 그거 없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 많이 몰려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왕년에 뭐야 그러면은 정말 싫어해요. 저도 명함을 처음에 저는 이제 일찍 퇴직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10몇 년 전인데요. 명함에다가 한 열 몇 가지를 적었어요. 왜냐면 그 창피하니까 나 이거 하고 이 협회고 뭐고. 그러다 지금은 아예 명함 안 들고 다닙니다. 아니 검색하면 나오면 되고 예를 들어서 명함 받아봤자 그거 뭐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함이 아니라 그 지속 가능하냐인데 착각하시는 게 특히 훌륭한 데 계신 분들이 착각하는 게 첫 번째 지금은 안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니까 사무실부터 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SPC에서 그 해피포인트를 총괄했는데 그러면은 한 5,000개 매장 정보를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자영업 쪽에 프랜차이즈 모델도 정확히 꿰차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성공 요인이 뭔지 아세요?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고 싶으실 때? 첫 번째 요인 뭘까요? 딱 하나. 건물주. 매장이라도 그래야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버티는 거예요.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용이 안 나가셔야 돼요. 지금 사무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사업하실 때 사무실 필요한가 여기 공유 사무실 오시고요. 비용이 들어갈 게 뭐 있어요. 매출이 나오지도 않는데 5% 계산하시면 20배예요. 매출 100만 원 만약에 그 비용이 나가면 20배니까 얼마 2천만 원 벌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개인이 2천만 원을 법니까? 사업 초기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지속 가능한가를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20몇 년 전에 실버 산업이 뜬대더라. 그래서 저 같은 1세대들이 다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어보시는 것들은 다 그분들이 피와 땀과 노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건 뭐 잘 될 거 아니야 했지만 그분들은 한 사람당 미니멈 좀 과장하면 30억, 40억을 날리신 거예요. 당신의 집 다 팔고 당신의 시간 다 팔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 하나를 얻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좋은 일 하면서 돈 벌기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럼 역으로 아까 처음 질문 드린 것 요양원 실버타운 보면서 저는 그래도 1세대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탑티어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곱씹어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운영자의 철학 이게 다예요. 여기 강서 50플러스 센터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문화가 되는 것은 여기 계신 이전에 만드신 분들 센터장님들 그분들의 생각, 직원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오면 뭐 향기 나잖아요.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거든요.
요양원 가서 탑티어인 원장님은 어떤 얘기 하냐면요. 아,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요번에 스웨덴에서 나온 비누를 갖다 놔야 돼.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세요? 가셔서 분위기 보시면 알아요. 직원이 웃고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떤지. 근데 이거보다 더 크면은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밖에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는 너무 당연하지만 간호사가 있냐. 의료시설이니까. 정식 간호사가 있냐. 그 다음에는 식사는 어떠냐. 정말. 그래서 이제 이런 체크 포인트를 다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문제고 부모님의 문제고 또 혹시 나는 호스피스에 대해서 안다. 손 들어보세요. 호스피스를 들어봤다. 지금 우리가 다사사회거든요. 죽는 분이 더 많아요. 부모님들 어디에 모시겠어요? 저라면 호스피스에 모시겠어요. 거기 정말 좋은 데예요.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도 하시고 특히 이제 제가 맡은 비즈니스에서는 아, 저게 차별적이라는 건 뭐냐면 설립한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구나, 스토리가 있구나. 그걸 정말 보시고 그리고 아, 저게 과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거나 저기를 하셨을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남겨주셔서 다 채웠고요. 뒷부분은 16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질문 주시는 걸 가지고 그 나름 그래도 저희는 그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들 얘기하고 또 선생님들 얘기 듣고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연아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 드릴 게 그 평상시에 40대 넘으면 파이낸셜 프리덤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60대에 제가 60대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은퇴 자금을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지금 항상 현금은 7, 8천 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이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있었는데 지금 60대 돼서 엉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라는 걸 가장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60대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무척 많이 곤란해요. 현금 흐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제가 투자하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잠겨 있는 돈이 부동산 뭐 주식 뭐 이런 데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투자를 호텔업에 해가지고 제가 교육계에 있었던 터라 이게 한정된 그거에서 제 따라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이 60대에 투자한 돈에서 이렇게 기회비용이랑 매달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1년은 착실하게 약속대로 계약대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이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난한 시댁에 와서 그 가난을 물리치고 아이한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나와의 약속을 잘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60대에 와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제가 유럽학을 전공했는데 경제가 80%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뭐 여태까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특수아동을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그래 뭐 지금부터라도 하면 늦지 않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고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되게 많이 속상하죠. 사실 이런 얘기를 사실 곁에서 들으면. 근데 시간을 저희가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묶여져 있는 게 지금 회수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흐름은 계속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방법은 지출을 규모를 정리해서 그 현금 흐름에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루 많은 살기도 막 도전하고.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자산을 자꾸 생각하면 그 갭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거는 권장드리진 않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 현금 흐름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 부분이 차지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차츰 이제 원하는 것도 그 비중을 늘려갈 수 있게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야 돼.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의외로 아까 이제 그 기존에 뭐 사업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숨겨진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잘 이렇게 뭐라 했죠?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하시면 의외의 것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내 명의의 자산 또는 내 가족 누구론가 되어 있던 것들을 이렇게 좀 훑어보시는 작업을 꼭 먼저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생뚱맞지만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문제기도 하고 그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래도 선생님은 양호한 편이잖아요. 사업으로 망하는 거는 수두룩 빽빽이고. 근데 이제 제가 쭉 주변을 봤을 때 어떤 분이 제일 생각이 나냐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경우도 말씀드리면 아예 모든 걸 다 버리시고 그냥 그 산촌으로 가셨어요. 사모님하고. 빈집이 30%입니다. 근데 거기서 텃밭 가꾸고 지금 너무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시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사세요. 물론 그런 적은 아니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이 많건 적건 이 문제는 계속 스트레스 아니십니까? 걱정이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득도를 냈더라고요. 이제 남편은 좀 뭐 프리랜서니까 돈도 잘 못 벌고 자기는 굉장히 잘 벌었어요. 근데 퇴직하고 3년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하산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소소한 거에 관심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무슨 모임인데 그게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많은 시니어들을 뵙지만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차이는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 이 정도 말씀하시면은 실은 아까 제가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그 전혀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그 차이는 어디 있냐면 돈 없으면 좀 있는 대로 쓰면 10,000원으로 살면 되지. 그래도 10,000원 있는 것도 대단하시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 생겼다. 지금 봉사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고 저는 선생님보다 훨씬 좀 어리지만 제가 연로하신 분들도 보고 했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왕년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매일 왕년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계속 고립되고요. 정말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업으로 뭐 몇십억을 날리셨어요. 특히 성공하신 분들 이러기 되게 쉽습니다. 믿는 후배에 투자했다가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 선생님은 다시 정리하셔서 가방을 메고 도서관 가는 게 행복이세요. 왜? 집에서 커피 한 잔 타가지고 공부하는데 뭘 공부하냐면 돈 얘기가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 뭔가 남기고 공부한 걸 나눠주겠다고 연구를 하세요. 80을 바라보시는데 그 누구보다 행복하시거든요. 그리고 행복이 뭐냐면 길을 그냥 시골로 가셨는데 시골길을 걷는 게 행복이시래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저분이 행복하고 이분이 안 하다라는 기준은 있는데 돈의 문제는 저라면 저도 뭐 굉장히 많이 날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날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60이 안 됐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저도 금융권에 잠깐 있었는데 돈 놓고 돈 벌기는 안 되겠다. 그냥 지금 김신혜 파트너의 말씀처럼 스탠다드로 얘기하고 나이 먹어서는 안정적으로 진짜 근로소 적더라도 현금 줄지 않고 자꾸 이게 맞겠다라는 거를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을 보면서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유혹인 걸 압니다. 근데 일본 사례를 보고 그래도요.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 굉장히 많이 망했거든요. 아마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생기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60 넘으시면 그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고루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리디자인을 하시는데 돈보다는 조금 조정하는 그런 게 좋지 않나라고 감히. 그러니까 우리 재무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혹시 주택연금제도라든가 농지연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인가 어떠신가요? 아니요, 주택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저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엔잡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두세 가지 일 중에서 지금 한 가지를 초등학교 돌봄 종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보람일자리인가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 보람일자리도 있고 또 강서구에서도 보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4대 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4대 보험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금액들이 100만 원 되지 않고 한 70만 원 또 6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조금 더 나하고 적성이 맞고
이게 지금은 소득형 자원봉사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있으면 계속 시간 투자하면서 전문성 키우면서 엔잡내로 가져가는 걸 좀 조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건강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데 저희가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방금 발표하신 분하고는 정반대예요. 저는 그동안 60년 동안 그냥 하나하나 계단 밟아오면서 투자나 뭐 펀드 이런 거 비트코인 전혀 모르고 그냥 저축하고 하나 모이면 또 저축하고 하나 모이면 저축하는 그런 스타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노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자녀들 결혼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제가 그동안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해서 저축해 놓은 부분에서 자녀 결혼을 앞두고 몇 프로 정도를 자녀한테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저의 첫 번째 지금 요새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여지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면 지금 60대에서 어떤 투자하는 그런 상품을 알아봐야 되는가. 왜냐면은 그동안은 자녀 키우고 이렇게 뭐 집장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안정적인 삶만 추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삼스럽게 뭔가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 겁은 나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상품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셨죠. 지금 자녀 결혼을 앞두고 몇 퍼센트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60인데 지금이라도 투자를 내가 시작해야 되나 이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첫 번째 자녀한테 주지 마십시오. 네. 그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뭐랄까 도리이고 미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그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법에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1억 맞아요. 5천까지는 네네네. 네,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나? 그거 아니면은 부모가 아닌가?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투자죠. 받아야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저도 그 관련 기사를 봤는데 이게 요즘에 하도 저출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 자녀에게 주는 그 증여세 그 면제 금액을 늘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늘린다고 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어쨌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자녀하고 먼저 소통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아마 이런 그 부모님 꾸준히 정말 평생 열심히 저축해 오신 그 부모님을 봤다 그러면은 저는 자녀도 충분히 이렇게 충실한 아마 경제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자녀라면 충분히 이해할 거다. 네. 안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니요 딸이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정말 피치 못할 정말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내가 현재 상황이 이렇다. 내가 예를 들면 나는 부동산이 현재 이렇게 있고 연금 자산이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너한테 주는 거는 나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좀 충분히 얘기를 나는 괜찮으니 난 충분해. 그러니까 이건 너 써가 아니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입장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억 5천 이제 현재 그 한도이긴 한데 1억 5천이 충분하지 않아요. 네. 사실 이해되시죠? 네. 네. 전세도 못 얻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부모로서 내가 이만큼은 했다라는 약간 그건데 그게 충분하지 않고 사실 자녀들, 그러니까 저 30대, 40대, 그러니까 저희 고객의 자녀 이렇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니까 주실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 네. 네, 엄청 감사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돌려드려야겠지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1억 5천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필요하면 대출을 받게 하세요. 너 명의로,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대출 받게 하셔서 그거를 차라리 내가 빨리 상환하는 거로 해서 더 그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그 이제 뭐 저축하는데 의지를 더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리고 뭐 이건 약간 하나의 이제 또 팁이라고 하면
차용증 쓰고 빌려주세요. 그건 당연하죠. 네, 차용증은 빌려주세요.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빌려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차용증 받지만은 못 받는 거 그럼요, 생각하고 그럼요.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하지만 네 저는 제 의견은 네. 주지 마셔라. 네. 네. 그리고 하나만요. 그다음에 이제 60대에서 투자 이제 알아봐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대. 네, 왜냐하면 지금 60대라고 하셨는데 아직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죠? 네. 아닌가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1, 20년 전만 해도 은행에만 맡겨도 이율이 몇 %였나요? 네, 뭐 10%, 뭐 9%. 그렇죠. 그때는 저축해서 집 사고 저축해서 뭐 하고 이게 됐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물론 일시적으로 지금 고금리긴 하나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을 지금 못 따라잡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만 저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이 두려운 거죠. 안 네. 가본 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처음부터 막 무리한 투자보다 먼저 공부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상품에도 보면 이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안정 투자형이 있고요, 적극 투자형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적극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내 선택인 거예요. 예, 안정 투자형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비중을 늘려가시던지 아니면 조율하시던지 이렇게 하시고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은행이나 이런 이렇게 주식 그런 거를 이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임대 사업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방법은 굉장히 많고요. 공부를 하시면 그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보여져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왜 투자하면 주식이죠? 투자 이꼴 주식? 그런 법칙이 왜 생겼죠? 주식은요 그냥 투자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의미한 나에게 자 은행 이자보다 높아야 되죠. 네. 그죠?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몇 프로 정도 돼야 돼요? 연 연 한 10%? 10%. 자 임대 수익에서 연 10% 가능하다?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이상의 이 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냥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어디 분양 사무실이나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 가서 나 한 연 10% 정도 이자 임대 수익 받고 싶은데 그런 물건 좀 추천해 달라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임대소득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인컴 소득을 예로 들었잖아요. 네. 픽스드 인컴. 네. 배당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배당 나오는 거. 은행이나 증권사에도 배당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변수가 또 있죠. 변동성이라는 게 있으니 내가 가진 자산 규모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보고 그걸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되게 조심스러워서 꼭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금융 여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한 30년 공부한 것 같거든요. 되나요 공부로 이게? 저 심지어 금융사에서 금융 교육도 했어요. 되나요?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주변에 임대사업자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 어떤 고민 가지고 있는지. 노후된 거 그거 월세 그거 고치는 거 하는 거 그거를 해서 진짜 4% 5% 그거를 하고 지금처럼 이런 위기 생기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리터러시가 중요한데 지금 시에나 파트너님은 정말 고액 자산가를 밸런스 있게 하니까 위험한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핵심을 얘기하시는 건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식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3프로 TV 보고 되냐고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안 그러셨는데 그런 리스크를 지지 마시고요. 두 번째 사례인데요. 85세 어르신을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삶이 어떠냐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 시아버니 돌봤잖아요. 괜찮을 했더니 아들, 손자녀 돌봤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85세예요. 그분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식인데 둘 중에 한 명이 집이 없으니까 집을 주셔야겠대요. 그럼 이분의 삶은 뭐가 있나요? 그래서 나는 다 귀찮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래요. 이게 여러분이 만날 미래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월드뱅크에 계신 제 교수님이 계신데 벌써
90년 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딸이 결혼한대요. 딸이 200만 원 주고 통친대요. 끝이래요. 우리나라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전문가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랑 싸우는데 어머님하고 아빠랑 또 틀리잖아요. 전 능력이 안 돼서 그렇고 능력 때문에 해주고 싶죠. 근데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 질문을 진짜 진지하게 해보세요. 70세까지 살면 좋은데 그리고 외국에서 어떤 일이 영화로 소재로 되냐면요. 두 가지 사례가 아주 특이한데 지금처럼 인플레가 심해지잖아요. 연금의 역순환이 생기고 집 문제가 뭐 하나 투자 잘못해서 삐그덕거리잖아요. 쫓겨나요. 그럼 자살해야 돼요. 두 번째, 치매가 85세가 몇 프로 걸립니까? 40%죠. 89세 되면 90%예요. 요양원은 90%가 치매예요. 치매는 누구나 걸리는 병이에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이 돼서 사기치는 금융기관이 생기잖아요. 퍼펙트 케어 같은. 그게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품격과 자기 결정이에요. 자녀들한테 그걸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결정 대신 얼마를 줘야 되나 이거는 우리 시대의 생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너무 잘하시니까 이런 질문 하신 건 아는데 걱정도 되고 제 문제라서 막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듣고 선생님 말씀. 저는 먼저 자녀를 결혼시킨 입장이라서 저는 네. 우리 집 살고 있는 35평보다 더 큰 38평을 사줬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이가 공부하는데 돈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산 축적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상대방 왜냐하면 집에서 자식들이 그 미국 저성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 내가 돈 벌게 했는데 자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키울 때 기쁨을 줬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아니 근데 저는 뭐냐면은 지금 전세 최소한 서울에서 얻으려면 최소한 5억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 그 집에서 1억 5천을 해주면 저 역시 1억 5천을 하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뭐 대학원 다니다 보면 직장 잡고 기껏 벌어봤자 1억밖에 못 벌었어요. 많이 벌어야 1억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5억짜리 그 전세라도 얻어서 시작을 하려면 그쪽 상대방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또 저희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요 딸이 속으로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는 된다. 근데 안 해주면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하고 또 제가 나이 먹어서 걔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 하잖아요. 나 아니 힘들다. 그럼 난 저런 장모님 보고 만나고 싶어. 저런 장모님. 왜냐하면 저는 결혼은 이제 우리 22년 차인데 저 결혼할 때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벌어놓은 돈 한 3천만 원 정도를 저같이 봐주고 왔어. 그래서 나 갑자기 억울해지려고 하지. 근데 근데 예. 저도 이제 저희 이런 얘기하면 꼰대 얘기 하니까 저도 13평 다세대 주택을 시작했고 둘 다 빚을 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잘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 왜 드냐면 공감하는데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아들이 결혼했고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우리 아이를 낳는데요. 어머님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 키우는 돈을 300만 원, 400만 원 매달 주세요. 이건 극단적 경우인데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요. 이제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스타일이면 저는 지금 현금이 없어요, 별로. 근데 현금이 있다면 정말 세리게이 영이 쓴 영노화라는 책을 쓰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밀의학, 유전공학, 재생의학에 나와 있는 회사한테 장기 투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는 무섭습니다. 저 그거 하고 있는데요. 손실이 75%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고급정보 이런 거. 혹시 다른 질문? 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5천 1억 5천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연배 친구들을 만나면 점심 때 주로 주제가 그 1억 5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리바인드가 되는데 저는 그 현재 세법에 5천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만 맞대면은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죽을 때까지 돈을 꼭 쥐고 있으라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은퇴 캐시플로가 조금 줄여서 여유가 있거나 또 자녀가 지킬 수 있거나 시드머니를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배움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은 5천 정도 한도를 10년 단위로 미리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 이제 정부에서 1억 5천 결혼할 때 준다는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대화를 하는데 아들 가진 저는 그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1억 5억 3, 4억 아니면은 집을 못 얻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아들한테 신혼을 시작을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1억 5천을 주면은 또 1억 5천이 생기잖아요. 며느리가 들고 예. 그러니까 아들한테 1억 5천을 주면은 또 며느리가 1억 5천을 들고 올 거니까 주자 이거죠, 주자.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뭐 지난 얘기들을 하는데 조건은 자금의 용도나 자녀가 주택 자금은 소모할 수 없잖아요. 보증금을 넣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줘도 된다는 거고 5천의 한도는 자녀가 지킬 수 있고 시드머니에 집중하고 있어서 5천을 주게 되면은 1억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모가 내 은퇴 자금을 조금 줄일 수 있거나 캐시플로우를 조금 조정할 수가 있다면은 저는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 중간 정리해드리면 지금 보세요. 그 금액은 똑같아요, 그렇죠? 금액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그 목적 이게 명확하면 의사결정이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나도 줘야 되나? 저기는 얼마 준다는데 언제 줘야 되지? 이런 고민이 계속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팩트잖아요. 10년간 성인 자녀인 경우에 10년간 5천만 원씩은 공제 그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성인 자녀 5천이에요. 미성년은 2천이고 그러면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총 얼마를 줄 수 있어요? 세금 없이? 아니, 미성년일 때는 2천. 네, 3천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죠? 9천? 4천? 응?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천. 네, 2천. 4천에다가 성인이 됐을 때 5천을 줄 수 있으니까 9천인가요? 네,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천이라는 돈이 엄청 클 수도 있고 엄청 작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자녀 명의로 간 거잖아요. 증여는 명의가 이전됐다는 거거든요. 그 준 자금이 얼만큼 불어났냐가 더 중요해요. 즉 증여할 때 수단이 여러 가지, 집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 현금을 줄 수도 있고요. 뭐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을 준다고 해도 그 증여세 한도만큼은 또 빠지니까 준 그 거기에서 그러면 불어난 금액이 크면 그만큼 증여 효과가 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묻어놓은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돈, 기회비용 그냥 까먹고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계획하실 때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의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 90대이신 거예요. 90대, 90 연세가 90대이신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한테 증여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한테 이제 의뢰하신 케이스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앞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굳이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요? 예, 상속 공제 한도가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셔라? 세무사 찾아가셔라. 네, 그리고 찾아갈 때 먼저 뭐부터 있어야 된다? 내 자산 내역, 뭘 질문해야 될지, 뭘 확인해야 될지를 가지고 가셔라.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가 저는 좀 다른 거를 질문하겠는데요. 저는 삶의 방향이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편인데요. 어떨 때는 좀 한계에 많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만사가 귀찮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고와를 막론하고 누구나 부닥칠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제가 본 어르신들을 보면 당신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셔서 방향을 정하세요.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기 어렵잖아요. 왕년에는 뭐 알아보는 사람 다 되지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뭐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게 나이 갈수록 그렇고 거기다가 신체까지 아파지시면은 우울증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게 20대부터 60대까지 다 똑같이 걱정인데 그 건강의 50%가 정신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에 답을 드리면 성공한 노인은 누구냐, 은퇴자는 누구냐 딱 저는 하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새로운 거에 관심 있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거 뭐야? 뭐 금융노래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일단 성공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조한종 센터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건데 어울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울림이.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안 배웠잖아요. 그리고 회사 일을 열심히 하실수록 이거 없어야 경쟁에 성공하셨잖아요. 여자분들은 동네에서 원래부터 하셔가지고 어울리는 법을 아세요. 그럼 남자분한테 팁을 드릴게요. 어울리려면요. 특히 시골 귀촌 옛날에 열풍 있을 때 귀머거리 3년 이거 3년 하시면 돼요. 이거 용어를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냥 말하지 마시고요. 듣고 어울리셔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경청하세요. 네? 예, 지갑은 뭐 굳이 없는데 안 열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어울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특히 소셜 벤처나 이런 거 시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선생님들 왜 그 사람들이 선생님들 일자리 안 주는지 알아요? 저분들 근면성실하고 실력 있고 다 좋지. 딱 하나 걸려요. 말하려면 피곤해. 요새 애들은 문자로 다 하거든요. 선생님 그게 되나요? 만나 뵙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MZ 세대는 뚜껑 열리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똑같은 말 또 하고 뭐 내가 왕년에부터 시작해서 이거 극복 못해요. 제가 그 모임을 오래 하는데 거기 정말 깨인 선생님들이거든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수십 년 몸에 배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극복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저는 이쪽을 아니까 특히 사회에서 저명하게 은퇴하신 분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내 소셜 포지션인데 내가 저런 데가 해서 안 가세요. 동네 노인복지관이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50+ 센터 오시면 제일 여러 면에서 안정적인 분들이에요. 다른 세상이에요.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달라요. 그냥 그걸 통계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만 근데 거기 끼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런데 거기 가서 뭐 그 사람하고 그러면은 평생 외롭게 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뭘 잘하시냐면 은퇴와 함께 그걸 다 버리세요. 수다 떠시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말을 줄이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한 3년 지나면 또 말 좀 해봐. 그렇게 어울리시고 그러는데 이제 선생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 찾아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그러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뭐 모임을 가서 아니면 요새 정말 희한한 모임 많거든요. 거기 두드려서 특히 50+가 그런 기지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좀 바라보고 이제 진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50% 센터 이용하고 계시죠, 선생님? 처음 왔습니다. 저기 신규 유입 회원 가입 받으시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 뭐 인생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면 남자 여자 어떤 차이가 있냐? 여자분들을 아까 말씀하셨죠, 소통을 잘하세요. 남자분들 소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넛지를 합니다. 오시면 이름 얘기 안 하지 마시고요. 별명을 지으세요. 그리고 요즘 나의 삶의 키워드를 포함 별명, 삶의 키워드 그걸 설명하시면서 나이나 지역이나 전 직장이나 이런 거를 말을 아끼세요. 여기 와서 평생 동물을 사귀세요. 그 선입견을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거 어떤 직이었고 그러면 그걸 나누면서 불필요한 선입관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자분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50%를 첫 번째 이용하시고요. 두 번째 여기서 평생동무 좋아하는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평생동무 많이 사귀시길 바라고 제가 아까 앙코르 잡, 앙코르 커리어, 앙코르 라이프 말씀드렸잖아요. 앙코르 잡의 영역이 교육, 문화, 복지 이런데 복지 같은 경우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회공헌 일자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또는 뭐 세터민이나 요즘은 다문화라는 표현 안 쓰고 상호문화라고 쓰는데 상호문화를 위해서 내가 배워가면서 자원봉사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보람도 느끼고 약간의 소득도 얻을 수 있고 또 평생 동물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자존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답을 더 잘하실 텐데.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기 꼭 여기를 출근하실 때 오시는 게 습관, 작은 습관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저희 실은 제 친척인데 그거를 더 세게 얘기했을 걸. 어떤 일이 있으냐면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노인복지관 가세요. 안 가셔가지고 벌써 15년 지났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는 그래도 축복받으신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은 안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즘 느끼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시니어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왕년에 얘기했을 때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저는 뭐 일개 부장 정도로 퇴직을 했는데 그걸 막 자랑을 하는데 그럼 사장 출신은? 그럼 회장은? 그리고 난 또 뭐 국회의원이래요. 그럼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대통령은? 다 6단계 다 치면 미국 대통령까지 아는 세상이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의미도 없고요. 그러면 자기가 고립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의식하는 사람이니까 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부질없구나. 그냥 사람이고 똑같은 고민으로 살아가는데 같이 웃고 얘기하고 이러면 행복한데 나랑 놀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으신가요? 코로나 때 절실하게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그러려면 사랑받으시려면 들어주잖아요. 네, 제가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예, 저는 정원섭이라고 하고요. 지금 일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 처음 참여를 했는데 제목이 이제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위한 토크 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난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60 이후에 뭐 퇴직을 한 후에 품격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제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연금 앞으로 이제 60 이후에 저도 이제 60 초반인데 그 이후에 연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연금을 해가지고 기본이 이제 뭐 국민연금, 그다음에 자영업자니까 이제 뭐 노란공제, 그다음에 뭐 IRP,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 뭐 있고 주식 좀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도 제 나름대로 뭐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인데 아들 하나 이제 장가 보내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게 조금 이제 제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한 단어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호기심하고 어울림을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다움. 뭐 너무 뭐 뻔한 얘기,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본질적인 질문 같아요. 자기다움. 근데 선생님들이 낀 세대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휩쓸려서 와서 하다 보니까 은퇴하셨는데 이제 베이비 부모가 제일 경제적으로나 자산적으로나 제일 풍요로운 분들이시거든요. 또 굉장히 특히 액티브 하시니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뭐 내일 연락해서 여행 가시고 이런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도 지켜보니까 아까 중요한 자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질문에 또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루 살아가나? 그래서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다가 몸은 아플 거 아니에요. 건강 수명이 75세에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저는 너무 뭐 좀 진부한 얘기 같지만 나다운 건 뭘까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 트렌드도 명상이 제일 크고 아까 조한용 센터장님도 스피리추얼한 거 얘기하셨잖아요. 영성. 우리가 이게 간과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 자본주의에 이렇게 찌들어서 모든 게 더 돈, 아파트, 차 이거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골프, 아파트, 차 뭐 근데 나이가 60, 70이 됐는데도 똑같아요. 심지어 정말 재벌 저기 프라이빗 골프 클럽 가시면은 거기 뭐 수백억대 자산가들 하는 얘기 똑같아요. 돈, 자식 자랑, 골프 또 뭐가 있나요? 지금 뭐 지구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여기 50+ 재단 만드신 이경희 초대 이사장님은 60+ 기후 위기 행동 하시거든요. 그리고 원혜영 의원님은 은퇴하시고 웰라인 문화 운동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거를 찾아서 하면은 그리고 그분들 꿈은 뭐냐면 소박하게 돕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실은 못합니다. 저는 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진짜 이게 진지한 자기 질문 아닐까. 저는 특히 이제 웰다잉이나 그 이쪽 부분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고독사 현장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밥 굶어서 죽는 사람도 청년 중에 너무 많고요. 노인들 40대 50대 고독사도 많고요. 특히 재산 많은 사람들 고독사가 제일 심각해요. 왜? 전후로 재산 분장이 생기니까. 그거 주변에 다 보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외롭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제 품격 있는 미래를 얘기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출발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결정권, 자기다움, 평생 현역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충분히 선생님 질문하실 때 그거 다 감안하신 것 같은데 저 스스로부터도 그럼 나다움은 뭐지? 그래서 그건 뭐지라는 질문을 한번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연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 질문 주셨는데요. 국민연금, 노란우산, IRP 너무 잘 준비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 지금 내가 쌓은 연금 탑을 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필요한 금액에서 그 연금 탑에서 나오는 게 갭이 얼만큼 되나요?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제가 60 초반인데 뭐 한 70대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가정하에. 네. 가정하에 뭐 국민연금은 뭐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죠. 노란공제도 네네네. 70대까지 볼 수 있고 맞아요. IRP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70대까지 하다 보면 70대 이후에 이제 연금을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갭은 어느 정도 몇 %?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금액과 70대까지 일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저쪽 분들이 예.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한 명은 이제 장가를 보냈는데 한 명이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아까 뭐 1억 5천에 대한 네, 얘기가 네, 네. 있었는데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1억 5천원에 대해서 주자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그 차이일 텐데 가진 사람이 본인이 뭐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면 나중에 본인이 죽었을 때 뭐 그 자녀들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 네네. 그에 대한 뭐 상속세, 증여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자녀들한테 배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 네.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꼭 저기 원하시는 답이 아닐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제가 답을 크게
약간 대략적인 부분과 좀 디테일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가 지금 쌓은 연금탑에서 내가 은퇴하는 자금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아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예측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면 쓸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자녀에 대한 독립이라든지 지원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틀어지는 거죠.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만 자녀한테 이거를 주고도 일정 자금을 지원하고도 내 은퇴 계획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영향을 줄 거고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은 기간 동안 그걸 만회할 만큼의 뭔가가 없다면 주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계략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저기 약간 디테일한 거를 들어가면 국민연금이야. 이건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사실 납입을 한 거죠.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실 거고 이거를 뭔가 바꿀 여지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요란우산이라든지 IRP 이제 이런 부분인데 IRP는 강제적인 건 아니죠. 자율적인 거죠. IRP 개인퇴직연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아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령하는 방법인 거예요.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확정 기간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딱 그 기간만 보면요. 종신형은 길게 조금씩 받는 거고 확정형은 짧고 굵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70세부터 이걸 개시한다면 70부터 80대까지가 80부터 90대까지보다 좀 더 활동적이다. 더 많은 내가 비용을 쓸 거다. 그럼 이때 몰아서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나 어차피 다른 데서 나올 게 있어. 그러면은 차라리 길게 받는 게 총량은 많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의 계획은 해보실 수. 이게 약간 디테일한 부분. 근데 자 노란우산 공제를 만약에 이게 소득공제 한도가 있어요. 자영업 하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한도만큼만 하셨다 그러면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한도와 상관없이 더 많이 하셨다 그러면 의미 있는 금액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IRP도 마찬가지예요. 세제 적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세액 공제되는 한도만큼만 납입했다면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탑은 이렇게 쭉쭉쭉 잘 쌓으셨는데 실제 이게 총량을 실질적인 금액을 한번 환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 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가지수보다 이거 파이프에서 나온 이 물줄기가 내가 충분히 이거를 할 만큼이 되는지도 한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자녀한테 주고 싶은 이건 총론 이제 정리합니다. 자녀한테 주고자 하는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세를 절세하는 차원에서도 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자 여러분 상속세가 내 자산이 부모의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상속세를 고민해야 되는 그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10억 이상? 어떻게 알고 계세요? 6억? 10억? 뭐 이건 정답은 없는데요. 정답은 없는데 보통 저는 어떻게 가이드를 드리냐면 이제 부부예요. 이렇게 저희가 부부면 배우자가 현재 생존해 있다는 가정하에 내 자산이 그래도 최소 50억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상속세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부동산이며 뭐 이거저거 했을 때 10억, 20억 뭐 요 정도다. 그러면 상속세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네, 크게. 네, 합해서. 왜냐하면 네네 배우자가 지금 생존해 있다면 내가 죽고 났을 때 배우자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혼자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가요? 결국 바로 자녀한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나에서 배우자로 가서 배우자에서 자녀가 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텀이 있잖아요. 바로 내가 가면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그 정도 예, 합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공동자산이잖아요. 보통 한 가정은 명의가 다를 수는 있지만 공동자산이라고 봤을 때 한 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상속증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도 이렇게 인터넷 기사라든지 또 이렇게 찾아보면 상속증여 그러니까 증여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이게 예를 들면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팩트예요, 그냥. 세법이 그렇다는 걸 설명해 놓은 거지 그게 꼭 나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속 증여세요. 네네. 그거는 이거 퍼센테이지가 항상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흐르면서 좀 달라질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아, 네. 근데 우리가 미래일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똑같아요. 그 세율 구간은. 네, 그래서 같고 다만 아까 이제 공제에 있어서 증여세는 각각 받는 사람 기준인 거고 상속세는 주는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증여가 상속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그 주는 사람의 그 연령대라든지 질병의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네, 네, 그 제가 며칠 전에 국민연금 담당자하고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국민연금 수령할 때 지금은 그 소득이 286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네, 5%가 공제가 되고 네, 네, 심지어는 그 얼마 이상이 되면은 절반이 이제 네. 못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냥 나이를 먹고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통 시대를 딱 스탑을 해야 되는 건지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너무 이렇게 불리하게 하는지. 예. 구조가 좀 너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연금 지금 오늘 주제가 금융노년학이죠.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과 조화. 선생님은 재무에 관심 많으셨고 답변해 주셨고 여기 이영철 선생님 여기 연금 전문가 손 들어주세요. 자 저분한테 개인적으로 연금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최학기 대표님이 이제 어울림 강조하셨고 자기다움 강조했어요. 헤르만 헤세의 셀프 컬티즘, 자기다움, 어울림. 저는 이번 토요일 날 저희 집에 12분의 여자 어르신과 4분의 남자 어르신 초대합니다. 뭐냐면 할로윈 데이인데 할로윈 데이 대신 달빛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네 제가 우리 동네 조반장이라고 했잖아요. 좋아서 설레게 하니까 제 오늘 또 뭐 하네? 주말에 또 우리 집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행복하고 잘할 수 있고 동네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재무와 비재무를 고려해서 이제 후반전 품격 있게 사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이 한마디 질문 중에 중요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무언가를 배워서 일을 하기엔 좀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퇴직한 은퇴자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종이접기 달인이 계세요. 그 선생님 연세가 거의 80 되셨거든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자리까지 만드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는 건 없습니다. 120세까지 안 사신다는 보장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당장 시작하시되 우리는 삶을 살아봤으니까 10년 호흡으로 무난하게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 이왕이면 의미 있는 일, 자기다운 일. 아까 그 모지스 할머니처럼 그런 사례가 너무 많고 지금 그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여기 계신 베이비 부머시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고 끝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그 시니어가 후식주 중에 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 노년학을 전공하셨다니까 썼다는 거 듣고 싶어요. 네. 네. 청라에 그 집을 지어서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사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준으로 청라를 선정해서 또 어떤 영으로 이렇게 이거 3시간짜리 내용이라서요. 제가 둘이서 따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 3대 가족을 선택하고 그 생각에서 선택을 준비를 한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따로 저거 데이트하시죠. 하시고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50% 센터 많이 이용하실 추천드리고 우리 같이 저기 수고하신 직원분들을 위해서 오늘 옆에 참여하신 동료들 위해서 박수 쳐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